네, 독서고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마주하게 됐네요. 우리가 지난주에 오프라인으로 했었고 다시 온라인 주간인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다라는 게 참 익숙해질 듯 하면서도 다시 온라인으로 하니까 왠지 어색하고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수업도 좀 자주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좀 친해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괜히 여러분 만나면 좀 반갑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다시 또 온라인으로 만나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편하고 좋겠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도 몸 편한 거는 뭐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얼굴 보고 수업할 때가 더 좋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부터 볼 내용은 우리 3단원의 세 번째 소단원인 항상성 유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항상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물의 특성할 때 간략하게 언급을 했었죠. 몸 외부 환경의 조건이 변하더라도 몸 내부 환경의 조건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우리가 항상성이라 불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요, 체온, 혈당량, 삼투압이 있었죠. 가장 쉬운 예를 들어서 체온을 하면은 몸 밖에가 지금 좀 너무 더워서 온도가 올라가는 혹은 극단적으로 우리가 한증막이나 찜질방에 가서 70도, 80도, 90도인 곳에 가도 몸 안의 체온은 그렇게 오르지는 않죠. 반대로 우리가 겨울이 너무 추워가지고 막 영하 10도, 20도 되는 환경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몸 내부의 온도가 똑같이 영하 10도, 20도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이렇듯이 몸 외부 환경의 조건이 바뀌더라도 몸 내부 환경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항상성이 도대체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그 항상성 유지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배우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시간은요, 이 항상성을 조절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녀석을 이용해서 몸이 항상성을 조절하거든요. 그 두 가지 녀석이 누구냐? 첫 번째 녀석은 친숙한 신경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방금 친숙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이 표현에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3단원의 첫 번째가 뭐였죠? 자극의 전달이라서 신경을 통해서 흥분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 신경이 대체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배웠었죠.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단원에서는 이 신경을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을 나눠가지고 각각의 역할도 한번 살펴봤었잖아요. 우리 신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신경이 친숙하다는 표현이 선생님의 공허한 외침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욕심이 아니겠죠? 자, 항상성을 조절할 때 사용하는 두 번째 요소는 누구냐면 바로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그래서 항상성은 신경과 호르몬을 통해서 몸 안에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했듯이 우리 뭐 이미 배웠죠? 그렇죠. 신경은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이 호르몬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 신경과 호르몬이 어떻게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몸에 어떠한 호르몬이 있는지 대해서까지만 한번 이번 시간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호르몬에 대한 특징 및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호르몬이라는 건 뭐냐면요, 용어를 보면은 좀 애매하다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호르몬에 대한 개념은 보통 문제집이나 참고서나 교과서에 뭐로 써있냐? 몸에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하나의 화학물질이다 이라고 보통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몸의 생리작용을 조절한다고 하면은 뭔가 좀 알뜰말뜻 낯선데 우리가 아까 배웠던 체온이라든가 아니면 혈당량이라든가 아니면은 삼투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몸의 생리작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하나의 화학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구체적으로 특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할게요. 지워졌네.
자, 호르몬은 첫 번째 뭔가 만드는 곳이 있어야겠죠. 호르몬이 몸에 항상 있는 건 아니니까 이 호르몬을 생성하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호르몬을 만드는 곳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이거 만드는 곳을 내분비샘이라고 불러요. 호르몬을 만드는 곳을 내분비샘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이 호르몬을 만드는 하나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름을 보시면요, 분비는 말 그대로 분비, 샘이라는 건 하나의 조직이라고 될 것 같아요. 뭔가 분비하는 조직이라고. 앞에 뭐가 붙었죠? 뇌라는 붙었죠. 뇌가 뭘까요? 마이, 말하는 건 아니겠죠? 뇌라는 거는 안쪽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분비샘을 생각해보면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쪽에 분비하는 조직이란 뜻이에요. 어떤 물질을? 호르몬을 안쪽에 분비한다는 건데, 안쪽에 분비한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일까? 라는 개념을 첫 번째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만든 물질을 안쪽에 분비한다 그래서 이름이 내분비샘인데, 얘는 왜 안쪽에 분비하냐? 첫 번째, 바깥쪽으로 분비하려면은 바깥쪽과 연결된 하나의 분비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바깥쪽으로 보낼 수 있는 별도의 분비관이 없습니다. 내가 몸 안에서 만들 건데 세포니까 조직이니까 바깥으로 분비하려면 만든 걸 바깥쪽까지 연결된 관이 있어야지만 그 관을 통해서 바깥으로 분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이 분비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 분비하는데 그러면 안쪽에 어디다가 분비하는 거지? 어디다 분비하냐면요, 별도의 분비가 없으니까 만든 호르몬을 혈액에 분비합니다. 자, 내분비샘 뭐라고요? 호르몬 만든 곳입니다. 이름이 왜 내분비샘이다? 뭐가 없으니까? 별도의 분비관이 없으니까 몸 밖으로 못 버리고 몸 안쪽, 그래서 내분비샘인데 구체적으로 어디다? 바로 혈액에다 분비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알 듯 말 듯 헷갈릴 수 있죠? 선생님이 요거를 비교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내분비샘만 있는 거 아니에요. 호르몬 만든 것은 아니지만 얘랑 약간 대칭점이 있는 게 있거든요. 내분비샘의 대칭점이니까 이름을 뭐라 지었을까요? 그렇죠. 얘는 외분비샘도 있습니다. 이 외분비샘은 당연히 호르몬 만든 거 아니에요. 얘는 왜 이름이 외분비샘이냐? 얘는 별도의 분비관이 있어서 만드는 물질을 몸 밖으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면은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보통 뭐가 있냐? 눈물샘. 눈물을 어떻게 해요? 눈물이 몸 바깥으로 흘러내리죠?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는 게 좀 안 흘리는 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깥에 나오잖아요. 아니면은 침샘. 여러분 침도 어때요? 만들면은 이 바깥으로, 몸 바깥으로 나오게 되죠? 근데 이것도 몸 바깥으로 분비가 있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소화샘.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예를 들면은 땀샘, 땀 같은 것도 만들면 몸 바깥으로 나오죠? 이런 것도 우리가 외부위샘을 불러요. 선생님, 소화샘은 몸 안에, 소화액은 몸 안에 분비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엄밀히 따지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소화액도 몸 바깥으로 분비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이 입과 연결된 이 소화관들을 따라서 그 안에다 분비하는 거잖아요. 이 소화관에다가. 침이 입 밖으로, 입 안에다 이렇게 분비하는 것도 바깥으로 분비하는 것처럼 이 소화관을 따라서 소화액을 분비하는 것도 똑같이 바깥으로 분비하는 거예요. 너무 머리 쓸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어때요? 전부 다 몸 바깥으로 분비하고 있죠? 그런 애들을 외분비샘. 그런데 호르몬을 만드는 애는 몸 바깥으로 연결된 관이 없으니까 만든 물질을 어디에다가? 혈액에다, 몸 안에다 분비한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내분비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내분비샘이 호르몬 화학 물질을 막 만들게 되고요. 이 만든 물질을 어디에다가? 혈액에다가 분비를 하는 거예요. 혈액에다 분비하면은 이 혈액을 타고 이 호르몬이 둥둥둥 떠다니면서 우리 온몸 구석구석을 갈 수 있는 거죠. 왜? 혈관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첫 번째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 호르몬은 온갖 군데 가서 다 작용을 하는 건가요? 다 돌 수 있으니까 머리에서도 작용하고 발끝도 작용하고 다 작용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 호르몬이 일하는 일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특정 호르몬이 일하는 특정 세포가 정해져 있고요. 이 특정 호르몬 일을 하는 이 특정 세포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표적세포라고 해요. 표적세포. 이 표적세포는 아까 말했듯이 이 호르몬이 뭐하는? 작용하는 세포나 조직. 그래서
표적 세포 혹은 표적 조직이라 부르는데 교과서에는 표적 세포만 써있으니까 세포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혈액을 타니까 온몸을 다 돌 수는 있으나 여기 저기 쑤시면서 다 일하는 게 아니라 호르몬이 일하는 곳은 정해져 있다. 그 호르몬이 일하는 곳을 뭐라 부르자? 표적세포라 부르자 이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세히 말하면은 이 특정 세포에는 이 특정 호르몬에 작용할 수 있는 반응기 있어요. 반응기. 이 호르몬이 달라붙어서 일할 수 있는 쉽게 말해 카드기가 있는 거예요. 이 호르몬이 카드라면은 이 카드가 일으킬 수 있는 카드기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 카드기가 달려있는 세포만 카드가 긁혀서 호르몬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세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표적세포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인식기, 작용기가 있는 곳에 도달해야지만 여기서 뭔가 막 작용이 일어나는 거지 엄한 세포에 가봤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 특징 잘 알아두시고요. 마지막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다 한번 적을게요. 추가적인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이 호르몬은 적은 양으로도 작용을 합니다. 호르몬은 적은 양만 가도 충분히 지속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예민한 녀석이라서 이 내가 원하는 양보다 조금만 더 많아도 병에 걸려요. 이 호르몬이 많아서 병에 걸린다 그래서 과다증이라고 부르고요. 과다증. 내가 원하는 양보다 더 적어도 병에 걸립니다. 양이 적어서 걸리는 병이라고 해서 우리가 결핍증이라고 불러요. 결핍증. 또 호르몬의 마지막 특징은 적은 양으로 내가 일을 할 수 있으나 이 특정 양보다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인 말이에요. 많으면 과다증, 적으면은 결핍증이 걸린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호르몬 성의 특징 첫 번째 어디서 만든다? 내분비색에서 만든다. 그래서 만든 물질 어디다가 혈액에다가 분비한다 이거고요. 두 번째 특징은 호르몬의 일터는 정해져 있다. 호르몬의 일터를 뭐라고 부르자? 표적세포라고 부르자. 세 번째 특징은 호르몬은 적은 양으로 일할 수 있으나 얘보다 좀 더 많아도 문제, 더 적어도 문제다. 이거입니다. 알겠죠? 기본적인 특징이니까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항상성을 조절하는 데는 호르몬만 하는 게 아니라 원투 펀치 뭐랬죠? 하나는 호르몬, 하나는 신경인 거예요. 근데 하는 일이, 작동하는 방식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비교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교하는 걸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호르몬 특징도 배웠고 신경은 옛날에 배웠으니까 한번 머리를 한번 굴려볼까요? 자, 전달 속도를 봅시다. 내가 목적지까지 가는데 호르몬이 빠르겠어요? 신경이 빠르겠어요? 신경은 목적지까지 쫙쫙 뻗어있죠? 내가 생각만 하면 바로 이 전기자극이 도달해서 신호가 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호르몬은 만든 물질이 혈액을 타고 세워라 내워라 돌기 때문에 약간 도착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려. 짧은 데는 수분, 길게는 수시간, 며칠까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달 속도는 당연히 누가 빠르고요? 신경이 빠르고 호르몬이 뭐하다? 느리다. 알겠죠? 신경은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지만 호르몬은 혈액 타고 온몸 돌아야 되니까 좀 더 늦게 갑니다. 자, 두 번째 작용 범위예요. 신경은 말 그대로 뻗어 있는 곳에만 내가 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호르몬 어때요? 혈액 타고 도니까 온몸 다 돌 수 있다 그랬죠? 그 작용 범위는 신경이 더 적고 호르몬이 넓다. 작용 범위는 호르몬이 온몸 다 가니까 넓고요. 신경은 뻗어 있는 곳만 가니까 더 비교적 적다 이거예요. 자, 마지막 지속성입니다. 여러분 신경 같은 경우는 빠르고 특정 지점에 정확히 갈 수 있으나 내가 한번 손 들고 끝인 거죠? 얘가 지속적으로 내가 신호를 보내지 않는 이상 한번 도달한 거는 그 효과가 굉장히 짧고 단기간에 끝납니다. 그래서 신경은 지속성이 떨어지지만 호르몬은 그 표적세포에 도착하면은 호르몬이 다 분해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일을 합니다. 얘가 여기 도달하면은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얘가 다 분해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성은 호르몬이 더 길고 신경이 짧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과 호르몬 간단하게 특징만 알면은 생각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간단히 비교하는 거 봐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 과연 어떠한 호르몬이 있을까? 이 호르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중학교 때 배웠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면 선생님 호르몬은 많아요.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할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굳이 말하면은 과거에는 훨씬 많았습니다. 이거에 약
2배가량의 호르몬이 있었는데 이제 다 쳐내고 요것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굉장히 준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많다고 느껴지겠지만 조금만 참고 복습하다 보면 또 외워지거나 나중에 과정 보다 보면 또 쉽게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자, 내분비세는 뭐라고요? 호르몬 만드는 곳. 여기 뇌하수체, 갑상샘, 부신, 속집, 위장은 전부 다 뭐다? 호르몬 만드는 곳이에요. 내분비세. 얘를 사람이죠, 사람. 선생님의 이름은 김진홍인데 사람 중에 김진홍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내분비샘 중에 뇌하수체도 있고 갑상샘도 있고 부신속질도 있고 이자도 있는 겁니다. 알겠죠? 얘네는 뭘 만든다고요? 호르몬을 만들어서 어디에 분비해? 혈액에 분비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볼까요? 자, 먼저 이 호르몬 조절하는데 최고 뭐랄까 옛날 표현인데 이것도 최고 짱이 있어요. 최고 뭐랄까 커맨드 센터랄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조절하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죠? 중추가 있습니다. 이 호르몬의 중추를 우리가 보통 누구로 뽑냐? 바로 이 시상하부를 호르몬 조절하는 내분비샘의 중추라고 봅니다. 여러분 시상하부는 어디에 있는 거였죠? 기억나나요? 기억이 나죠? 뇌 중에서도 어디였죠? 그렇죠. 간뇌였죠. 간뇌. 간뇌는 시상하고 뇌하수체로 되어 있다고 배웠고요. 간뇌의 특징 중 하나가 뭐였죠? 자율신경과 내분비샘의 중추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간뇌가 내분비샘의 중추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 간뇌 중에서도 누구 때문에? 시상하부 때문인 거예요. 이 시상하부가 전체적인 분비를 컨트롤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방법은 호르몬과 신경이라는 거 머릿속에 잊지 마세요. 자, 첫 번째는 이 시상하부와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뇌하수체입니다. 뇌하수체 이렇게 마치 목젖처럼 생겼는데 위치는 당연히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얘네들은 당연히 어디 있습니까? 뇌 중에서 무슨 뇌? 간뇌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왜 두 개냐면은 하나 앞쪽에 있는 뇌하수체를 우리가 뇌하수체 전엽 앞에 있으니까 뒤에 있는 뇌하수체를 뇌하수체 후엽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여기서 두 개 보는 거예요. 하나는 전엽, 하나는 후엽. 근데 누가 전엽이고 누가 후엽이니 모양 보고 판단하는 것까지는 지금은 다루지 않습니다. 전엽이 있고 후엽이 있는데 뭘 만들고 무슨 일 하는지 그 정도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생물은 가운데 중엽도 있거든요. 사람은 중엽은 퇴화됐어요. 그러니까 중엽은 없다 사람 알겠죠? 근데 몰라도 됩니다. 그냥 전엽 하고요. 자, 전엽에는 어떠한 호르몬을 만드냐면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만든 호르몬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자극 호르몬. 하나는 생장 호르몬. 자, 쉬운 것부터. 여러분, 생장 호르몬은 당연히 뭐 하겠어요? 생장시켜주는 거겠죠. 선생님도 거기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나오나? 모르겠어요. 지금 선생님은 위로 생장하고 싶은데 자꾸 양옆이랑 앞뒤로만 생장을 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요. 이거는 그것보다 여러분 성장하지 않은 호르몬을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생장 호르몬이니까 우리 몸을 생장시켜주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이 자극 호르몬이 중요해요. 자극 호르몬? 대체 누구를 자극하는 거죠? 애매모호한데요? 그쵸? 솔직히 약간 선생님이 낚시를 좀 했습니다. 약간 여러분 좀 쉽게 보라고 그냥 조금 없어 보인 척 했는데 실제로 자극 호르몬은 3개예요. 이 3개를 다 일일이 적으면 여러분들이 좀 기겁을 할까봐 그냥 자극 호르몬을 퉁쳤거든요. 누구를 자극하는지 그것만 볼게요. 이 자극 호르몬은 3군데를 건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갑상샘. 그럼 이 호르몬의 이름은 뭐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에요. 알겠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 또 하나 뭐냐면요. 부신 겉질. 일단 이름만 적을게요. 얘 이름 뭐겠죠?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이에요. 알겠죠? 다른 거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 다른 겁니다. 세 번째는 생식샘. 얘는 생식샘 자극 호르몬, 정소, 난소. 남자는 정소, 여자는 난소죠? 그걸 말한 건데 요 세 종류가 각각의 다른 호르몬인 겁니다. 근데 이 3개를 그냥 하나로 자극 호르몬을 퉁친 건데 그나마 좀 적어 보이려고 꼼수를 좀 부린 겁니다. 어쨌든 3개고요.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아마 여러분이 많이 만나게 될 호르몬일 겁니다. 잘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 역할은 뭐냐면 말 그대로 자극하는 거니까 걔네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상샘이
하나의 내분비샘이죠. 갑상샘도 하나의 호르몬을 만들 텐데 갑상샘이 자기 혼자 알아서 호르몬 만들어야지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고 뇌하수체가 전엽에서 갑상샘한테 야, 너 호르몬 만들어! 라는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이 이 자극 호르몬이에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돼야지만 갑상샘이 자극이 돼서 호르몬을 만드는 겁니다. 본인의 호르몬을. 나중에 또 나오니까요. 그때 또 들으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전엽을 이거 보시고요. 후엽도 중요해요. 후엽은 두 개인데 하나만 할게요. 정말 중요한 하나만. 뭐냐면요. 항, 이뇨, 호르몬. 영어 이름도 잘 나와요. 영어는 알아야 돼요. 항은 뭘까? 항쟁하다 이런 거예요. 반항하다 이런 거. 뭔가 싸우는 느낌이야.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안티. 이뇨 뭘까? 이뇨 뭐냐면요. 오줌 싼다. 이뇨는 이뇨작용, 오줌 싸는 작용이에요. 오줌 만드는 작용, 오줌 싸는 작용. 그래서 오줌 싸다를 영어로 선생님 지금 부끄러워서 온라인이니까 발음을 막 하긴 좀 부끄럽고 영어의 앞자를 따면은 D요, D. 지금 잠시 멈추고 우리 녹색창 있죠? 녹색창에 이뇨라 쳐보세요. D로 시작한 영어 다 나올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호르몬이니까 뭐겠어요? 호니까 뭐겠어요? H.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의 영어 이름은 ADH입니다. 요것도 잘 나오니까 영어 이름까지 알아주세요. 자, 이 항이뇨 호르몬의 역할이 뭐냐면은 이 항이뇨 호르몬은 말했죠? 이뇨, 오줌 싸는 거, 오줌 만드는 거를 방해하는 호르몬이에요. 오줌 싸는 거를 방해하는 호르몬. 뭔 소리지? 오줌 싸는 거 왜 방해하지? 오줌을 싸면 되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오줌을 싸는 거를 방해한다기보다는 엄밀히 따지면 오줌을 만드는 거를 방해합니다. 오줌 생성량을 줄여주는 호르몬이에요, 얘가. 그래서 어떻게 줄여주냐면은 여러분 오줌 어디서 만들죠? 오줌 콩팥에서 만들죠. 콩팥에 가서 오줌도 결국에 뭡니까? 결국은 물이죠, 물. 오줌도 물이잖아요, 그쵸? 이 물을 그냥 싸버리면 오줌이 되는데 이 오줌으로 오줌을 버릴 물을 다시 끌어옵니다. 그래서 얘 뭐라 그러냐? 수분을 다시 끌어온다. 수분을 다시 끌어온다. 오줌으로 버려버린 이 물을 다시 끌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물을 많이 끌어오면 오줌량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오줌을 잘 못 싸겠죠. 오줌량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얘가 오줌을 못 싸게 하는 방법은 콩팥에 가서 오줌으로 버릴 물을 다시 끌어오는 거를 더 많이 하게끔. 기본적으로 끌어오거든요. 이거를 더 많이 끌어오게끔. 그럼 오줌의 생성량이 좀 더 주니까 오줌이 별로 안 만들어지니까 오줌이 잘 안 나오게 되겠죠. 이런 작용을 하는 겁니다. 왜 할까요, 여러분? 굳이? 아니, 더럽게 오줌으로 버리지. 물 마시면 되는데, 내가 얼마나 청결한 사람인데 더럽게 그거를 오줌을 끌어오나? 싶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끌어오고요.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이거를 통해서 뭘 하고 싶냐면은, 결과적으로 몸 안에 뭐가 넣는 거예요, 몸 안에? 수분량이 증가하는 거죠. 오줌으로 버릴 물을 끌어왔으니까 몸 안에 물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몸의 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여러분 소금물에 물이 들면 농도가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그쵸? 내려가게 되죠? 얘가 나오면은 몸의 수분량이 증가하고 몸의 농도가 내려가게 되니까 여러분 이거 좀 나야 되는데 농도와 비례하니까 뭐라고 그랬죠? 그쵸? 삼투압. 이 삼투압이 뭐한다? 내려가게 됩니다. 요럴 때 나오는 거예요. 저 항이뇨 호르몬의 한 역할은 몸의 삼투압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 떨어뜨릴까요? 삼투압이 높으니까. 삼투압이 높을 때 얘가 많이 나와서 좀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나중에 좀 더 자세할 거니까 그때 보도록 해요. 이 정도 많이 자세한 겁니다. 자, 근데 꿀팁, 외울 때 꿀팁 줄게요, 여러분들. 그냥 외우죠. 그러니까 꿀팁은 자음 따라서. 자, 전엽은 자음 뭐죠? 지읒이죠? 자극 호르몬도 지읒 있죠? 생장도 지읒 있죠? 지읒, 지지.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항상 뭐예요? 깨끗할 때마다 지지 들어오죠? 지읒. 물론 그 영어로 쥐지만 그냥 우리가 한글로는 지지 하잖아요. 지지. 전엽은 자극 호르몬, 생장 호르몬. 그럼 지지는 여담이지만 굿 게임의 약자인 거 알죠? 굿 게임이라 쥐예요. 근데 그냥 지지. 후엽은 또 자음을 따라서 히읗이죠? 히히. 여러분 웃을 때 뭐야? 항상 친구들이 카톡할 때 웃기지도 않으면 하는데 괜히 안 웃기면 뭐하고 그러면 그냥 히읗 2개 보내죠? 히히 보내잖아. 히읗 속만 뭡니까? 야, 안 웃기니까 그만해라. 이런 마음이긴 할 텐데 히히야 히히
피기, 후엽은 항인형 호르몬. 이렇게 외우면은 조금 낫습니다. 좀 내키지 않나요? 알아서 외우시고. 선생님 그렇게 외우니까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지랑 피기. 자, 그 다음에는 갑상샘입니다. 자, 갑상샘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 목 근처에 있어요. 목 근처. 목 근처에 나비넥타이처럼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책이나 프린트에 그림 있죠? 요렇게 나비넥처럼 목에 갑상샘. 갑상샘은 이렇게 맞나요?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제 한두 개 안 나와요. 갑상샘에서 만드는 호르몬은 티록신입니다.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고요. 이 티록신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티록신은 몸에서 물질 대사,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세포호흡을 촉진시켜줘요. 몸에서 세포호흡이 좀 더 활발하게, 물질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게끔 촉진시켜줍니다.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 세포호흡이 촉진하다 보면은 에너지도 생기는데 에너지의 일부가 뭐죠? 열이죠. 일부가 아니죠. 오히려 열이 더 많죠? 그 열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세포호흡이 막 열심히 되니까 열도 덩달아서 많이 생깁니다. 몸에 열이 막 생기니까 몸에 뭐가 바뀔까요? 그쵸. 체온이 바뀌겠죠? 그래서 얘가 많이 나올수록 몸에 뭐가 증가한다? 체온이 증가합니다. 그럼 티록신 언제 나올까요? 체온이 좀 떨어지면 나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은 티록신이 많이 나와서 체온을 다시 올려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제도도 있지만 그것도 자세히 볼 겁니다. 배우기 싫어도. 일단 이름이랑 만드는 거 역할 정도랑 효과까지 볼 것 같아요. 자, 부신 속질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여러분, 요 두 개는 뭐냐면요. 홍팥이에요. 홍팥. 나도 홍팥. 부신은 뭐냐면요. 이 콩팥에 이 모자처럼, 콩팥에 모자처럼 덮여있는 게 부신이에요. 얘는 콩팥이에요. 내분비색 아닙니다. 여기에 덮여있는 얘네가 부신이에요, 부신. 부신은 겉에가 만드는 호르몬이 따로 있고, 속이 만드는 호르몬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겉이 만드는 호르몬 따로 배웠고, 그래서 얘가 있는 거거든요. 부신 겉자 호르몬. 얘한테 자극받아서 호르몬 만들거든요. 지금은 안 합니다. 당질 코르티코이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안 합니다, 이제는. 다행히 속질에서 나오는 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부신 속질에서 만드는 호르몬은, 신숙한 이름. 신숙해야 돼요, 반드시. 뭐냐면요, 에피네프린. 신숙해야 돼요. 왜? 언제 배웠나요? 비슷한 언제 배웠어요? 그렇죠? 교감신경, 신경절 이후 누런 말단에서 분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뭐였죠? 노르에피네프린이었죠? 걔랑 흡사한 물질이다 보시면 돼요. 그 교감신경이 작용할 때 나오는 노르에피네프린과 흡사한 물질이니까 역할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노르에피네프린 나오면은 하는 게 뭐였습니까? 우리의 그냥 바로 적을게 그냥. 우리의 심장 박동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몸에서 여러 가지 혈압도 증가시키고 더 중요한 거는 몸의 혈당량 이런 것들 얘가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혈당량 증가예요. 언제 나오겠어요? 얘는 혈당량이 낮을 때 나오겠죠. 혈당량이 떨어질 때 얘가 나와서 높여주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배웁니다. 어떻게 높이는지는. 요 정도 보죠. 심장박동 빠르게 혈압도 높여주고 더 중요한 건 혈당량도 높여줍니다. 알겠죠? 어떻게 높이지? 다음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 이자입니다. 자, 이자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녀석인데 솔직히 다 중요해요. 중요한 것만 추린 거 알겠죠? 더 추릴 수는 없어요. 여기서 정말 최선만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이자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자 배웠는데 언제 배웠지? 이자 배웠는데? 언제 배웠더라? 배웠는데? 언제 배웠지? 기억이 안 나니까 안 배웠구나. 그건 아니고요. 언제 배웠냐면은 소화할 때 배웠습니다. 소화할 때. 여러분 소화 단원할 때 지금은 자세히 안 다뤘지만 중딩 때 이자액이라고 보세요. 이자액. 이자액은 뭐였죠? 소화액이었고 이 소화액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다 분해시킬 수 있는 3대 영양소를 다 분해할 수 있는 모든 소화효소 다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배웠을 텐데 여러분 소화액을 만든다고? 소화액을 만드는 소화샘은 외분비샘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얘는 뭐도 만들어지거든? 호르몬도 만드니까 얘는 외분비샘인데 정치가 뭔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자는 특별합니다. 이자는 역할에 따라서 여기 안에는
소화액도 만드니까 외분비샘도 포함되어 있고요. 호르몬도 만들 거기 때문에 내분비샘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자의 일부분은 소화액 만드는 외분비샘, 일부분은 호르몬 만드는 내분비샘도 있는 거예요. 이자가 특별해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으니까. 물어보기 좋겠죠? 가끔 그렇게 물어볼 때 있고요. 우리는 뭐에 집중해서 지금은 호르몬이니까 내분비샘에 집중해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이자 중에서도 호르몬 만드는 내분비샘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내분비샘을 한번 확대시켜 보면은 여기에는 두 종류의 세포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세포. 이 내분비샘은 두 종류의 세포가 있는데 하나의 세포는 알파 세포를 붙였어요. 왜? 먼저 발견해서. 두 번째 세포는 베타 세포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이름을 다를까요?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역할? 호르몬을 만드는 게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름이 붙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자의 일부분에 내분비샘이 있고 이 내분비샘은 종류 몇 개다? 두 개예요.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알파 세포, 이자 중에서도 알파 세포가 만드는 호르몬은 뭐냐면은 글루카곤 이라는 호르몬이고요. 이자 중에서도 베타 세포가 만드는 호르몬의 이름은 가장 유명하고 가장 친숙한 호르몬일 거야, 아마. 인슐린이에요, 인슐린. 요런 역할을, 요런 걸 만들어요. 알파에서 글루카곤, 베타에서 인슐린. 좀 더 친숙한 거 오늘 볼까요? 여러분, 인슐린은 뭐 한다고 했어요? 인슐린은 뭐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인슐린은 혈당량을 뭐 해준다? 낮춰준다고 알고 있죠? 맞습니다. 인슐린의 역할은 혈당량을 낮춰주는 거예요. 반면에 글루카곤의 역할은 뭐냐면요. 얘랑 반대로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글루카곤 역할과 인슐린 역할이 어때요? 지금 완전 반대죠?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배웠는데? 역할이 반대인 거 배웠는데? 어디 배웠죠? 그쵸. 우리 신경할 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역할이 반대라고 배웠었죠? 교감신경은 몸을 긴장 상태로, 부교감신경은 우리의 몸을 안정 상태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작용하는 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렇죠. 질항작용이라고 불렀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글루카곤과 인슐린의 역할이 서로 지금 반대죠? 그래서 글루카곤과 인슐린의 역할도 우리는 기량작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서로 역할이 뭐다? 반대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자는 두 개 만드는데 역할이 서로 뭐다? 지금 반대이기 때문에 뭐라 부르자? 기량작용이라고 부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호르몬의 특징, 이 호르몬과 신경의 특징 비교,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여러 가지 호르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호르몬은 내분비샘 만든다는 거, 호르몬 입터는 표적세포, 적은 양이지만 이렇게 많아도 안 돼, 적어도 안 돼. 그리고 호르몬과 신경에 비교하는 거는 각각의 특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런 호르몬이 나오는데 요런 것들은 여러분 앞으로 뭐 하겠어요? 체온, 혈당량, 섭초합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과정을 느끼니까 배우게 되겠죠? 그 배우는 과정에 자주 등장할 녀석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주 볼 애들이긴 해요. 자주 보다 보면은 친숙해지고 좀 더 외워지기는 하겠죠. 그럼 외워지겠지만 한 번쯤 깔끔하게 외우고 다음 거 배우는 게 낫긴 낫거든요. 그러니까요. 시간 나면은 한 번쯤 외워주시고 암기해주시고 다음 강의 들으면 도움되는데요. 일단 듣는 게 중요하니까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 강의는 이 항상성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체험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개념 강의가 좀 많거든요. 여러분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시험이 생각보다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주시고 힘내주셔서 잘 공부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되겠네요. 지금 찍는 거 진행은 다다음 주인데 다음 주에 또 건강하고 반갑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잘 보시고 다음 주에 뵙게요.